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이 시간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사심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따로 공부를 잘 못하니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 공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평소에 역사 공부 따로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 시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에게 그런 빛이 되시는 분이죠. 박한용 민속문제연구소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방송도 하면서 공부도 해서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참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어떠세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끊임없이 왜 우리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성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아도 사실의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 문 아나운서 얼굴을 정면에서 볼 것이냐, 옆에서 볼 것이냐, 위에서 내려다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45도 각도에서 살짝 위에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완벽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는 다면적이에요. 네. 다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관이라는 게 나오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신다면 저도 역시 배우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좀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저희는 저희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박한용 실장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고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그건 시간이요. 환상이죠. 자, 여러분 환상인지 사실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펄잼님께서요. 박한용 실장님의 이야기들은 정말 혈압 오르지만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메가스터님. 오늘도 뒷목 잡을 준비 됐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러시면 주로 저혈압이신 분들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혈압 좀 올려드리기. 그러게요. 그거 되게 고혈압은 안 돼요. 좋은 방법인데 고혈압이신 분들은 스스로 정말 심호흡 좀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역사 공부가 중요하냐는 것은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현재의 문제로 있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물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이면서도 현재의 문제라고 하는 점들 아마 그게 아마 우리 생활 현대사의 좀 특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역사가 중요하냐라고 묻고 우리가 뽑을 정치인의 역사관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현재가 미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학사 교과서에서 열실하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는 사실도 날조하면서 이상하게 끌고 나가가지고 현재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봤을 때 역사가 과거만이 아니고 오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역사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실장님 준비해 오신 내용이요.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짜증도 나지만 속상하거나 가슴 아픈 가슴 이야기. 아픈 이야기요. 예. 저도 몇 분 만나본 분도 계시지만 참 아프더라고요. 예. 오늘 주제가요. 한국인 BC급 전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A급 전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A급 전범. 예.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도조 히데키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수상을 했었던 사람이죠. 네. 군부 출신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7명이 채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A급 그렇죠. 전범으로. 즉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범죄에 대해서.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이 되면 자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해자 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안에 다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천벽력같이 전범으로 몰린 분들이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서요? 예. 아, 그러면은 일본 측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 적극적 부역이라는 말 자체가 따지고 보니까 네. 강제에 갖고 왔던 내용들인데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해방의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그 당시에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징집당해서 끌려가신 분들이요. 뭐 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있긴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따져볼 거예요. 그 문제를. 하지만 정작 뭐냐 전범 BC급 전범으로 몰려서
무려 130명 가까운 사람이 처벌당하면서 죽습니다. 사형을 당해요. 연합군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그 역사적 비극이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 슬픔으로 와버린 거예요, 해방이. 그것이 바로 한국인 비식급 전범 이야기인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도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옛날 영화인데 네. 화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유명하죠. 예. 그 음악도 워낙 유명하고요. 저 힙합하면 안 됩니다. 입이 얼어서. 예. 네. 바로 화이강 영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화이강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영국인 오스트레일리아 포로들이죠. 연합군 포로들이죠. 이걸 일본인 군인들이 감시하는 데서 이제 화이강에 다리를 짓는 거잖아요. 네. 이 영화인데 여기에 뭐냐면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영화에는 안 나오죠. 아. 저 일본군 가운데 한국군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화해강의 다리라는 것은 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이제 동남아시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태국하고 미얀마 사이에다 철도를 건설합니다. 아주 큰 철도를, 대형 철도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참 철도 건설부터 먼저 하는군요. 네. 일본은. 철도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맥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국토의 동맥이라는데 침략의 동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했다는 건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만큼 야욕이 극에 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네. 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철저한 군사작전의 일환이었어요. 네. 군사작전의 일환으로서 태국과 미얀마, 그러니까 두 나라 국경 사이를 이어가는 큰 엄청난 긴 철도인데 여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등 연합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포로들을 부역에 동원한 거예요. 강제 노동에. 이거는 전쟁법 위반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강제 동원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이 바로 화해강의 다리예요. 바로 이 영화는 바로 이게 있었던 연합군 포로들이 일종의 보이코트, 태업 하는 저항을 그린 영화죠. 예. 근데 이 화해강의 다리가 바로 우리 한국인 비식기 전문가와 관계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겠군요. 네, 그렇죠. 예. 이 1942년에 일본은 이제 인도까지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알다시피 뭐냐면 태국, 버마, 인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도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쟁할 때 보통 총알 탕탕탕 쏘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보급로예요. 아무리 용감한 군인도 굶기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전쟁 물자 보급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 보급 라인이, 보급선이 바로 미얀마와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예요. 이걸 우리가 태멘 철도라고 불렀어요. 태멘 철도. 예. 또는 태면이라고도 읽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면 철도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곳이죠. 난공사 지역이. 이게 바로 화해강이 있는 곳이에요. 화해강에 다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양쪽 절벽 끝에 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냐, 여기가 철도 건설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인데.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공사를 진행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 포로들을 동원해서. 포로들 동원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5년 걸리는 공사였어요. 근데 불과 1년 3개월 만에 이 박정희 시기네. 와. 끝내버렸어요. 그러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쥐어짰겠습니까? 조신 거죠, 완전히. 예, 그 한마디로 살인 같은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 철도,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연합군의 포로들이 약 9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물론 원인은 부상, 영양실조, 풍토병, 뭐 이런 것 나중에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철도 이름이 죽음의 태면 철도예요. 바로 화해강의 다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57년대 만든 전쟁 영화죠.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는 영국군 포로가 나오고 일본군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포로 감시원으로 있던 일본군 중에 상당수가 조선인, 한국인이죠. 예. 그걸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영국군한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일본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청년들로서 끌려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현장에 참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왜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동원 할 때 우리가 흔히 징병, 징용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좀 나눠봅시다. 예. 일본이 전쟁 동원할 때 물자 동원, 그다음에 인력 동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력 동원은 우리가 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제 예능이라고 일본에서 부르기도 해요. 네. 네, 하는데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이제 전문학교 이상은 학병으로 끌려갔잖아요. 네. 학병은 형식인 지원병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혹시 지난 시간까지 나오셨던 곽기훈 선생님이 왜 그 당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끌려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건 학병은 아니에요. 학병은 아니고. 예, 예. 지원병으로 갔죠. 네. 그렇게 갔고 왜냐 그분은 이제 학력이 전문학교가 아니니까 사범학교니까. 사범학교니까. 예. 그래서 학병은 뭐냐면 형식은 지원병인데 네. 만약 지원을 하지 않으면 바로 휴학을 시켜요. 휴학을 시키면 학생 적이 없어지죠. 네. 그럼 바로 군대나 징병이나 징용을 끌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병은 사실상의 징병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병이 있었고 그다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육군 특별지원병이라는 게 38년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해군 특별지원병령이 43년도에 발포가 돼요. 이제 지원병 형식인데 처음에 육군이고 그다음에 해군이 있었잖아요. 지원병 형식이 여기도 상당 부분 강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44년도 되면 징병제. 아.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로 갈수록 그 강제성이 좀 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바로 징병제에 해당됐던 게 갑자 을축생 아닙니까? 그래서 곽규 선생님이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지원병이라보다 사실 징병이 읽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이 잘못됐는데. 징병. 예. 예. 그 다음에 이 징용은 20세에서 40세까지 보통 남성 청년들을 대사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군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군속. 예, 군속. 바로 군속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아. 이 1941년도에 우리 이제 돌아 아시죠? 진주만 공습할 때 네. 암호 일본군 그죠? 공습 암호 아니에요. 할 때 뭐냐면 하면서 초반에는 일본이 이겼잖아요. 기습 선 공격 이후 그렇죠. 선전포고를 했어요. 네. 예. 이걸 가지고 라이샤오라는 사람은 학자는 선전포고 없이 전쟁부터 일으키는 새로운 현대전의 양식을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난 납득이 잘 안 가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연합군 포로가 30만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군은 포로에 대한 그 대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제네베 협약에 의해서 포로에 대해서는 알죠. 워 프리전. 그렇죠. 프리즌 오브 워. 네. POW. 전쟁 포로에 대한 규약이 있잖아요. 왜? 당연하죠. 이 군인들은 범죄자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양쪽 국제적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본인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 정신 상태에서는 포로, 그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무라이에서 신화화됐던 적의 포로가 되면 치욕이다. 아. 이런 그 인식이 강했어요. 이런 속에서 뭐냐면 또 갑자기 포로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 군인들로만은 포로 감시하기엔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식민지였던 조선과 또 하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대만. 대만. 예, 여기서 뭐냐면 바로 포로 감시원을 모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지만 예, 군속의 어떤 종류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군속이라고 해서 42년도 5월 달에 일본 육군성에서 포로 감시를 위해서 조선인 대만인으로 특수부대를 편성합니다. 편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뭐냐면 선전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거죠. 지원 광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대상은 20세부터 35세. 그다음에 로서 군속으로 고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주 뭐냐면 조건이 그 당시로서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도 거의 실업 상태 아닙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실업 상태이거나 또는 예. 어차피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았어요. 예. 이미 뭡니까? 44년이 되면 지금 1년 전이긴 하지만 곧 징병제가 실시된다 뭐 이런 게 다 얘기 떠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징병이 되면 하지만 그건 개값 아닙니까? 막말하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죽음이라고 저희가 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먼저 세끼 밥 주고 잠잘 곳 주고 그다음에 옷 주고 월급이 무려 50엥.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하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 면세기가 40엥이었어요. 월봉이. 그러면 면세기보다 10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조건이 좋은 거죠. 네.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전쟁태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만,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그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미 징병제 실시가 된다고 해서 이미 발표가 났어요. 예, 그 1년 전에 나오고 43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 어차피 뭐냐면 전쟁도 끌려나가거나 탄광으로 끌려갈 건데 그럴 바에는 대우가 좋은 포로 감시하죠. 포로 감시에 딴 게 있겠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감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뭐냐면 2년만 근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았다고 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조건들이죠. 징병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군대 가면 두들겨 맞고 개죽음 당한다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봉급을 받는. 봉급을 받는다서 뭐냐, 가난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응모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예. 자발적으로 응모하는 사람들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물론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뭐냐면, 이 증언을 해보니까, 네. 또 안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형식은 지원 아닙니까, 이게, 그쵸? 그렇죠. 지원인데, 행정관리,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관리들이죠. 말단들 또는 순사, 경찰들이 나서서 강제로 지원시킨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완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미 재판까지 하시던 분이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하신 분이 있어요. 김완근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 증언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증언록이 있으니까. 네. 마을 구장이 와서 포로 감시란 일이 있으니 응모하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50엔이나 되고 대우도 일본인처럼 대해주고 장래에도 아주 좋을 것이다. 기한도 2년이니 다녀오게 하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그냥 권유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다음 읽어보세요. 예. 하지만 우리 부모는 사내 아이는 부모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가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구장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주재소에 일본인 순사 부장을 데리고 와서는 안 간다고 하면 너희 집 배급을 전부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급을 중단하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라며 천황폐하의 명령이니까 내가 명령에 안 따르면 총살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네. 사실 법에는 지원이지만 형식은 지원이지만 실제에서 그 당시 뭐냐면 그 순사 온다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요. 저희 네. 어릴 때까지도 저희가 들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예. 조선시대 때는 호랑이 온다는데 예. 일제시대 때부터 순사 온다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맞아요. 울지 말라고 뚝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너 앞에 가는 너는 도둑, 뒤에 네. 가는 나는 순사.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끔찍한 얘기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면 순사부장이라면 주재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의 파출소 서장급격이죠. 네. 지서장. 예. 그 결국 뭐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협박 아니겠어요? 협박이죠. 협박이죠. 예. 근데 문재행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좀 더 나았기를 바래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증언도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1922년 4월 11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에서 태어난 문재행 씨는 3남 2녀의 장남이었다. 농사가 생업이었던 집안에서 자란 그는 1942년 면사무소 촉탁이 되어 일본인 명령에 따라 농가 창고조사나 동족을 상대로 쌀 공추를 받아내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포로 감시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했다. 일본인에게 당하던 차별 대우에 진저리가 나던 그는 포로 감시원이 되면 더 이상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식민지에서 뭐냐면 이른바 그 차별 대우를 받는데 포로 감시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오죽하면 이게 포로 감시원 가겠어요. 요즘 보시면 교도소 직원으로 가겠다는데 그 유쾌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징병제 징용 아니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대원한 그 포로 감시원 그 포로 감시원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사실 구조적 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 실제 사례에서도 강제했던 게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어떤 네. 의미에서는. 예. 예, 그래서 약 3,000명 정도가 모집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3,000명 정도를 이제 끌고 간 것이죠. 예. 네. 아, 그렇게 해서 간 분들이요. 예.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그 일본에 계신 이항래란 분이 있어요. 네. 예, 이분이 그다음 우스미 아이코란 분이 있어요. 이항래란 분은 실제 그 당시에 포로 감시원으로 끌려갔다가 B급 전범으로 됐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을 취재했던 일본인 학자가 있어요. 우스미 아이코란 분이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비록 물리적으로 강제되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 겁박과 협박과 선택 불가항력적인 과정들. 그래서 사실 뭐냐면 포로 수용소 감시원 모집은 지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강제징용이었다라고 보고 또 피해자들 B급 점을 몰렸던 그 당사자들도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가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그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배 타고 떠난다면 부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들은 이제 3,000명이 되어가지고 약 그 부산의 임시 군속교육대.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야구, 노구치 부대라고 불렀어요. 예. 아. 여기서 2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포로 감시원인데 왜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습죠. 포로 감시원이면 제네바 협정 교육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포로에 네. 대한 규정이 뭔가. 그러니까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정작 뭐냐면 이들이 받았던 것은 포로 감시와 관계되는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었고 군사훈련을 했는데 남는 건 두들겨 맞은 거라는 게 기합하고. 예, 기합이란 말 자체가 일본 말인데. 아, 그게 일본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차려로 바꾼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합이란 말을 썼어요. 일본군 용어예요. 그래서 하도 일제단체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걸 얼차려, 정신차려라고 이제 고쳤는데 그러나저나 내용은 다 좁혀는 것이었어요. 아, 네. 요즘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군사훈련과 함께 정신교육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군대 가면 많이 군인의 길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네. 있나 보더라고요. 네. 예.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일본 군대가 그렇게 외울 게 많았어요. 아. 근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매일 내무반에서 암기해야 돼요. 못 외우면 기합받는 게 바로 군인 칙유하고 군인 직유. 전진훈이에요. 전진훈이요? 예. 군인 칙유는 이제 군인으로서 요즘은 우리말로 치면 군인의 길 같은 거죠. 근데 전진훈은 40년대 나온 거예요. 따로 만든 거예요, 추가로.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는 진지란 뜻이에요. 네. 즉 싸움터죠. 훈은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제 좌우명 같은 거죠. 전쟁터에서의 좌우명.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살아서 적의 포로로서 수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분들의 임무가요. 포로 감시원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군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네. 뭐 내용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만. 좀 이상하죠? 예. 지금 전진우는 원래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의 포로가 되기보단 차라리 자살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른바 옥새 작전 들어보셨죠? 네. 옥구슬이 부서지듯이 살아하라고. 이게 무지무지한, 이게 나중에 가미가제 같은 걸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군에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보면 알지만 자살도 하지만 강제 자살도 많았어요. 집단 자살 때 강제로 죽이잖아요. 네. 상관이. 이런 것들을 하게 했던 것이 전진훈입니다. 그 명분이. 아. 적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라고 가르친 게 전진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고약한 거죠. 젊은 생명들에 대한 이른바 생명경시 사상 아니고 도구로서만 보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포로 감시원에게 포로가 된 놈은 어떻다는 게 아주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존재다라고 심어준다라는 거는 그렇죠. 포로를 함부로 확대해도 된다라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예. 뜻이 되잖아요. 이런 기괴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작 뭐냐 이분들은 포로 감시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제네바 조약의 포로 취급 규정 같은 것은 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훗날 B시급 전범으로 됐던 많은 한국인들의 경우에 포로 학대죄라는 이름으로 처형을 당해요. 근데 이들은 제네바 협약이란 그 자체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2달 동안 군대 훈련 받은 건 뭐죠? 교육할 때는 때린다 아닙니까? 네. 때린다.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때려도 좋다. 군율을 위반할 때는 군법 회의 회방 귀찮으니까 절차 없이 때려서 해라. 또 그다음에 죽어서 포로 되지 마라. 포로가 되지 않아 자결하라. 이런 일본식 군대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문화를 가지고서 포로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교육이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2달 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 남양군도로 가죠. 이제 이른바 태평양 전쟁 각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두 3,016명이 갔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가서 또 포로 감시 의무만 있었던 게 아니어야 돼요. 가보니까. 아까 콰이거의 다리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뭐냐면 음식도 부족하고요. 약품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뭐죠? 포로들의 대우가 형편없었겠죠. 네. 사실 반 환자들이에요. 몸 붓고 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을 철도, 도로, 비행장, 건설 현장에 데려가서 노동을 착취하잖아요. 바로 쉽게 말하면 이 노예 감독원처럼 노동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뭐죠? 현장에서 일 열심히 안 하면 때리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포로 감시원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군에서 제일 말단 아니겠어요? 군속이니까. 말단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위에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밑에서는 뭐냐면, 이른바 계름을 피는 포로들에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권한은 또 가지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근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른 애 포로 감시원이 이상한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포로들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어떤 군국주의 국가의 어떤 잘못된 행태보다는 당장 지금 내 현실에서 나를 압박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겁박하는 그 포로 감시원에 대한 분노가 가장 사실 폭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들 경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구조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키는 일에 마지못해. 그렇죠. 일본군에서 시킨 대로 자기 안 하면 또 자기가 끌려서 두들겨 맞아요. 포로 감시원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명하복에 의해서 마치 왜 촛불문화제 저희가 할 때요. 거기 동원된 정경들이 그들의 의지로 동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과 같은 의미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태면철도 현장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이 3,000명 가운데서 약 800명 정도가 바로 태면철도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갔죠. 네. 예,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 1942년 8월 19일 날, 그러니까 1942년 8월 19일 날 부산항을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또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미군의 잠수함 공격에 공포에 떨면서 사해공으로 갑니다. 8월 30일 날 사해공에 도착했다가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9월 9일 열차를 탑니다. 베트남에서. 가서 간 것이 바로 왕야란 곳이에요. 왕야. 바로 여기가 타이 포로 수용소 제사 분소가 태면 철도를 건설하는데 포로를 동원한 곳이에요. 먼저 태국과 미얀마 전체를 다 이어져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당시에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800명이 배치가 됐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태국 포로 수용소에 이제 800명이 배치가 된 게 정확하게 하면 태면 철도의 태국 진영에. 그 중에서도, 연합군 포로가 1만 1천 명이 있었답니다. 이쪽에. 근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일본군 하사관이 17명, 그 다음에 조선인 군속이 300명이 관리했어요. 자, 생각보다 적은 수네요. 그렇죠. 제가 산수가 잘 안 되는데. 네. 300명이 1만 1천 명을. 그러니까요. 했다 하면 한 명이 약 400명, 350명 정도를 유지한 건가요? 저도 계산했잖아요. 330명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한 번 인솔하더라도 300명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포로는 적국 포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얘들 뭐죠? 연합군 포로라는 게 덩치가 크죠. 백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등치가 크겠죠. 숫자도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기가 질릴 정도고 무서웠다 그래요. 아마 그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외국인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우리 동양인들끼리만 박작거리고 살았는데 예. 처음으로 정말 낯선 인종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그렇죠. 문화적으로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고요. 예, 근데 영화 카이가 다리 봐도 알겠지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네. 우리 일본 영화 보면 제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네. 또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연합군 포로들은 휘파람 불고 우통 벗고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예. 저것들은 왜 부끄러움도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일본군 하사관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로인데도 당당하다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명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열대 기후였어요.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정글 아닙니까? 정글. 예. 그 당시 너무나도 울창해가지고 햇빛조차 안 내려쬐나 그랬어요. 자, 일정에서 뭐냐면 보통 뭐냐면 7명의 군속에 500명의 포로를 인솔했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이동해서 작업장 나갈 때 500명 단위가 나가면 7명이 붙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포로들이 그냥 뭐 예. 1대1로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겁박스럽고 위축되니까 오히려 더 강경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위 표현해서 악랄하게 해야지만 예.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예, 약점을 안 보여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 일부러 자연히 더. 들죠. 예. 공포가 폭력을 유발한다는 거 아시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속에서 뭐냐 식량도 부족하고 말라리아, 이질, 콜레라, 그다음 풍토병 온갖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이 영양실조 전염병 하는데 게다가 여기서 건설까지 현장까지 들어갔잖아요. 총 건설 투입 인원이 1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도 예, 그 예. 건설을 하는데 예, 예. 토탈. 예. 네.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4만 3천 명.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거의 그죠? 네. 예. 27점 몇 프로 되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 통 크게 이야기하면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바로 죽음의 태면철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99.9%가 영양실조, 콜레라, 이질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또 전혀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다 오행석이라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체를 놓고서 그냥 불질러 버렸답니다. 예, 전염병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이제 사망자와 환자가 늘어나니까 철도 공사에 사람을 더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도대에서는 계속 사람 보내라고 그럴 거예요. 철도부대에서는. 그죠? 그렇게 되면 포로들은 못 가겠다 할 거 아니에요. 포로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대우 해달라. 초를 요구하겠죠. 계속. 제네바 협정 준수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서 쪼이는 건 누구겠어요? 조선인 군속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조선인 군속들이 이 포로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악역을 담당한다는 것이 말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태면철도에서도 가장 그 랑코스 그 다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화이강 다리 이 담당했던 철도대의 히로타 일본군 소유예요. 또 포로 수용소의 우스키 중위, 그다음에 분주소의 쉽게 분주소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견한 그죠? 되죠. 책임자였던 이항래 이 세 명은 모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포로 학대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항래 선생만 극적으로 감형을 받았고 네, 됐던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속에서도 이분들은 뭐예요? 이 지옥에 2년만 가라. 우리 흔히 말해서 거꾸로. 처음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국방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시계가 안 돌아가네. 아. 계속 연장시켜버린 거예요. 계속 연장을 거듭해서 해방이 그 42년도에 갔잖아요. 네. 근데도 2년이 지나가도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의 패전을 현지에서 전쟁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뜻밖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게 되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동원된 모든 분들이 다 전범이 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재판을 받아요. 아. 자, 일단 처음에는 조선 군속대에 만세 못해요. 왜냐 일본 군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속으로 무척 좋아했던 거예요. 드디어 우리 해방이 됐구나. 근데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일본군이잖아요. 네. 또 군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8월 10일 해방이 한 달 좀 지나서 9월 28일 날 이제 뭐냐면
각지의 일본군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으니까 전쟁터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억류되면서 전범 색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연합군들이 열받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연합국에서 쭉 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포로 가운데서 뭐냐면 27% 아까 말씀드렸죠. 30%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예. 이거는 완전히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병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호주, 미국 이런 쪽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합국에서 뭡니까? 적어도 전범 재판면은 뭐 이쪽 보복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색출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쭉 죄송합니다. 이 전범 용의자들을 쭉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키면서 뭐냐면 6군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뭐냐?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뭐냐? 각 나라별로 6개 국가가 이렇게 쫙 있고 그 연합군 포로들이죠. 포로들이. 예.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쫙 지나가요. 그러면 지목하는 거예요. 저 지금 머릿속으로 그 네.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소름이 쫙 돋네요. 그렇죠. 예. 제가 나 때렸어. 네. 제가 내 동료 죽였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6군데를 모두 통과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연합군 포로에 지목된 포로 감시원들은 바로 즉석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포로 학대 혐의로 형무소에 수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용소가 다르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전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 2달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실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특별히 내가 여기서 잡혀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여쭤보니까, 날 조사하다 보면, 너는 일본 놈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너는 제대로 포로 대하는 법도 못 배웠으니까 당연히 네.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겠죠. 너는 뭐 어차피 일본 애도 아니니까 네. 너희 나라 독립되니까 그쪽 돌아가라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냐. 이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곧 창이라고 하는 곳에 형무소로 옮겨집니다. 창이가 지명이에요. 네. 해와가지고 뭐냐. 이감이 된 거죠. 해서 전번 재판에 회부돼 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을 텐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전범이 된 건가요? 예. 이제 그 당시 전체 일본군에서는 보면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5,700명이에요. 네. 그 가운데 한국인은 148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그때 전체 군인 대비로 보면. 근데 이 한국인 148명 가운데 무려 129명이 포로 감시원이었어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군속으로 끌려갔던 그렇죠. 분들이죠. 대부분이 군속이다. 네. 예. 그리고 뭐냐. 이 가운데 23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129명 중에서 23명이. 그리고 대만인의 경우에도 173명 중 26명이 사형을 당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조선인 전범이 아까 148명이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군인은 딱 3명뿐이에요. 나머지는 포로 감시원. 그렇죠.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징용자 몇 명. 징용자. 예, 16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군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A급 전범으로 채용당한 사람. 누군가요? 홍사익 중장이라고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 네. 있어요. 그러니까 홍사익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이 한국 사람이었군요. 예. 예. 홍사익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최고위직에 있었는데 한국인 출신으로서는 뭐 이 사람은 이제 복잡하죠. 우리가 볼 땐 친일파예요. 명백하게. 네. 잘 알다시피 태양산에 있었던 조선 의용대가 있었던 그쪽 지역에 이른바 토벌하러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시민단체나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홍사익이 억울하게 죽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던 사단장급인데 네. 이 사람은 느닷없이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 시켰던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특이하게는 전쟁 말기에 많은 일본군 또는 일본인 포로 감시원들이 조선인으로 교체가 됐다 그래요. 이 부분은 뭐냐고 할 때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완전하게 이게 정교한 논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증언들이나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패전을 앞두고 보니까 틀림없이 제네바 협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군 자신들은. 네. 포로 학대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일본인 포로 감시원들을 조선 포로 감시원으로 한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갤러기열 증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서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죄는 일본인 포로 감시원이 지었지만 마지막에 이른바 독박을 누가 쓰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홍사익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홍사익 억울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이.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은 우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 비해서 홍사익은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육사 출신의 고위 장성으로서 중국 전선에서 독립군을 직접적으로 하고 공격했던 그 책임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사실 예. 우리는 같은 그 피해자인 예.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렇지만 홍사익 예. 같은 경우는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서 전범으로서 죽은 것은 야구로 치면 희생 플라이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홍사익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길 자체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죠. 친일이라는 것이죠. 명백한 친일이죠, 네. 이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우리하고 일본의 약간 본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예. 여하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인이 단 3명이었다는 얘기죠. 3명인데 그저 하나는 바로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 홍사익 사형당해 죽었죠. 그 다음에 주연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가 필리핀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했어요. 완전히 일본인화 된 사람들이죠. 네. 그 했던 지원병 출신 2명. 이 사람은 이제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3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통역으로 징용된 사람은 16명. 이걸 제외하면 129명 전원이 포로 수용소에서 감시로 일하던 군속들이었단 말이죠. 예,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 감시로 모집된 3,000명인데 129명이니까 100명 가운데 약 3 내지 4명 정도가 사형당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전범으로 예, 분류가 된 거죠. 예. 예. 그럼 3명 중에 1명이 전범이라고 엄청 높은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예. 실장님 그 외에 처음에요. 예. A급 전범들 예, 예. 중에서 7명이 사형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책살 치야 될 일이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지금 우리는 BC급 전범인데 네. 148명 중에 23명이 사형을 당했거든요. 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문제가 있어요. 정작 전쟁을 일으켰던 책임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네. 근데 정작 그 중에서 A급 전범관들 사형자는 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말단에서 조선인들이 사형당한 게 무려 23명 아닙니까? 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연합군의 전범 재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 약간의 보복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예.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네. 상황과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에 식민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특수성이 전혀 배려라든지 고려가 되지 않은 그렇죠. 일방적인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예. 자국 그 청년들이 포로로서 받았던 학대에 대한 네. 아주 좋게 말하면 엄격하지만 좀 상당히 무리한 법 집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공정성도 좀 결여된 것 같고요. 예. 네. 1945년 10월부터 1951년 4월까지 5년 가까이 한 거죠. 예. 6년 가까이 했죠. 동남아시아 49곳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B급 전문 재판을 엽니다. 각지에서. 근데 뭐냐. 이 포로들이 영어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부실한 포로의 선서 구술서, 고발문서 있잖아요. 자, 우선 뭐냐 이거예요. 고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발장. 근데 고발장이라는 건 뭔가 포로의 일방적 연합군 포로 출신들이죠. 일방적 서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 네. 상황이라면은 네. 예. 그리고
과장됐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이런 속에서 뭐냐면 주로 감시원들한테 구조적인 문제는 하지 않고. 예, 직접적으로 나를 구박한 사람. 그렇죠. 예, 예. 강압적으로 나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람. 예. 예. 두 번째로 재판관이 뭐냐면 연합국 군인들의 군사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 아니겠어요. 연합군 포로의 말을 주로 듣는 판사들인 거예요. 재판관들이. 연합군 출신의 군인들이니까. 게다가 뭐냐 1946년 전반기까지는 한국이 대만인 사람들에게 통역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어요. 아, 이거는 명백하게 아무리 그 전범 재판이지만 네. 전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더 큰 문제는 우리 증인 대질 신문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재판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연합군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가버려서 재판하기도 전에. 거기 귀국하니까 근데 반대 신문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갈 때 뭐죠? 이 사람들 있을 때 대충 쓰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냥 가야 되니까. 예. 날조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쓴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고발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고향 앞으로 가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선서 구술서만을 가지고 거기서 법정 자료를 쓰면서 하는데 영어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에다 뭐냐 이게 단심제예요. 1심제예요. 항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이 연합군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 대만인이 부당한 명령에 복종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 자체는 아예 정상 창작조차 안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연합군 포로의 죽음이 다시 현장 포로 수용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최악의 말단인 조선 군속이 침지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본군 참모본부부터 해서 그죠? 이미 뭐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끔 강요시켰던 시스템과 예, 상황들이란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른바 깃털이 전문보다 더 많이 죽는 이런 비극이 웃지 못할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사실은 자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 한국이라는 그 정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당시는 예.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 나라 잃은 서름이 여기서도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참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참 어려워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군속이었던 이들 자신들이 언제나 일본군한테 두들겨 맞고 사실은 억압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분풀이로 포로한테 간 부분도 있을 것이란 거죠. 또 하나는 또 무지에 의해서. 네. 예. 또 하나는 예외적이지만 아주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포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네바 협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 않은 책임은 이 개인에게 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 간의 상황적 조건이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또 위에 상관으로부터 두들겨 맞으니까.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포로에게 좀 억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자랑스럽다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분들 스스로도 사실은.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일본에 계신 그 이학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일제 침략 전쟁에 결국 나도 협력한 셈이다. 라고 자기 인정한다. 그래서 평생 마음을 지어서 자기는 조국에 못 온 거예요. 나는 일본에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진 않았으나 예. 결과적으로 예. 침략 전쟁에 나도 동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자기를 고발했던 연합군 포로 던로프 호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러 호주까지 가서 사과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들은 어쨌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아닙니까? 네. 부당하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한국 정부한테 어떤 손도 벌린 적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예. 그런 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할 게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중에도 나쁜 놈이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 먼저
이들이 왜 그쪽으로 가야만 됐던가. 그리고 왜 이들이 전범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 그 여기서 뭐냐면 정작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본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범 재판에서 반드시 사실은 가장 전제가 됐어야 되는 게 일본의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일 텐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합군의 전범 재판은 정확히 하면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을 식민지로 지배했도 그것도 침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냐면 식민지 지배에 인한 조선과 대만에서 벌어진 일본의 다양한 전쟁 범죄는 연합군이 관심 못 줬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전범 재판에서 우리 독립한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필리핀 빼고는 아시아 독립국가들이 나중에 전범 재판에 참가를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있었다 해방된 나라의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이 연합군의 전범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예,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겠죠. 안 벌어졌겠죠. 예.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한마디 얘기하면 식민지라고 하는 시각이 사라져 버린 전승국과 전패국의 일방적 노름 속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뭐냐 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범죄하고 배후 그죠 구조적인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린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가게 되면 결국 그 이후에 이제 귀국 이후의 삶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저희가 사실 오늘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참 낯선 얘기입니다만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참 낯선 얘기거든요. 네, 좀 그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부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돼서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들이 뭐냐면 그 해외에서 감옥에 살거나 사형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다음에 돌아오기도 했는데 상당수 또 돌아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죄책감에 B급 전범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너 전범이라며. 그 뭐죠? 너 친일파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설명한다 한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 현지에 눌러 살거나 또는 뭐죠?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거나 정신병으로 들어가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들이 스가모 형무소로 가요. 네. 처음에 연합국 재판을 통해서 있다가 나중에 전부 다 일괄해서 일본에 있는 스가모 형무소로 가는 겁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되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코미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전범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다 이제 어떻게 형을 살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A급 전범들이 언제 풀려나 잘 보세요. 자, 우리가 A급 전범들이 7명에서 사형당했지만 그 7명밖에 사형당하지 않은 그 A급 전범들이요. 예. 예. 자, 그거 말고 나머지도 A급 전범으로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급, B급, C급 나눴다 해서 형량 문제는 아니에요. A급에도 사형이 있고 유기형이 있고 B급에도 사형이 있고 유기형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데 잘 알다시피 기시 노부스키 아시죠? 네.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후 한국 정치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한일 회담의 마쿠 실세. 네. 예. 이런 기시 노부스키 같은 A급 전문 용의자는 48년도에 이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방됩니다. 그 다음에 A급 전범으로 7년형을 받았던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냐면 가석방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메가더가 어떻게 하냐. 메가더의 핵심은 뭐냐면 반공기지로 가야 되겠는데 네. 과거의 일본 전범이나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에 핵심 세력들이 메가더 사령부에서 공직 추방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권 제한이 된 셈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메가더는 상당히 극우잖아요. 일본의 제공비가 필요하다. 반공기지로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951년에 1차로 정계 재개
쪽 사람들하고 군인들 2,958명 돼서 추방령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추방을 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것은 B급 전범의 상관들이 뭐냐면 A급 전범들 아니에요. 네. 이거 말고도 일본군 장교들이 많이 공주 추방 당했어요. 고급 장교들이. 이들을 전부 다 복권시켜줬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요. 예. 실제로 B급 전범들 역시도 그런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들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코미디죠. 이상하게 B급 전범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상관들인 육해군 장교들은 메가더 사령부가 공주 추방을 해제했는데 하급자들은 정작 채말단들 아닙니까? 네. 그런 그대로 전범인 상태로 감옥에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연합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도 뭐냐. 자, 일본 정부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발효가 되는 동시에 이제 뭐냐면 전후 청산이 끝났다고 본 거죠. 전후 처리가 1차적으로 끝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전쟁 부상자나 전사자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응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금을 지급해요. 네. 이렇게 하는 데서 뭐냐. 역시 한국인은 이제는 독립을 했으니까 일본 국민이 아니 돼서 돈 줄 때는 또 다 제외를 해버렸어요.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고 네. 보상에 있어서도 밀려나는. 예. 예. 근데 문제는 B급 전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쉽게 말하자면 미귀환자잖아요. 미귀환자인데 이 미귀환자들에 대해서는 13개월 동안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조선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냐 하면 예외로 해서 가족들에게 준다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못 받게 됩니다. 코미디가 됐죠. 네. 그래서 전혀 뭐냐 일본 정부가 유명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다 못 끝만. 네. 조금 남았는데요. 저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요. 네, 다음 주 우리가 마저 좀 마무리하면서 하죠. 예,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B급 한국인 전범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박한용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